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10강 운요호 프로젝트와 강화도 FTA.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저희가 강의를 못했죠. 예, 저의 그 사소한 요즘 때문에 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이 코앞이라 우리 또 선생님이신 닥터강 선생님께서 굉장히 바쁘세요.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바쁜 거죠. 아, 수능 이제 방송이 나갈 때가 아마 11월 4일 정도 될 텐데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수능이 며칠 남은 거죠? 수능이 이제 5일 앞으로. 5일이 아니죠. 그렇죠. 5일 정도 남았네요. 한 5일 정도? 예. 네. 아,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마음 편하게.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실력 발휘.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참 명답인데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 저도 시험을 많이 봐봐가지고 아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번째 강의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 11월 1일, 방송을 하는 날은 11월 1일이에요. 그렇죠. 11월 1일, 11월 이 초반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11월 3일 하면 우리 학생의 날이라고 아시죠? 1929년에 네네.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 민족, 네.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지 수탈을 네. 하게 됐는데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 일어나고요. 네네. 바로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이고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 바로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나주역에서 그때 그 전반에 무슨 좀 일이 있었나요? 일단은 나주라고 하면 그 전라남도의 곡창지대였죠. 영산강 하구고요. 네네. 아시겠지만 그 전라남북도가 네. 그 우리나라 그 호남평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 지역이죠. 저 곡식이 많이 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제의 수탈, 일제의 미곡, 쌀과 보리와 같은 곡식들을 일본으로 유출해 나가는 네네. 침략의 어떤 전진기지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 서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인 많이 거주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192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토지조사 사업이라든가 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제 수탈이 아주 극심했던 때지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 반감이 점점 더 이제 고조되고 높아지는 있던. 네. 시기였습니다. 일본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가운데 반감 역시도 고조되고 있던 이 시기에 광주에서 나주역에서 학생들이 뭔가 맞붙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29년 10월 30일 그 나주하고 이제 그 광주를 통학하는 통학 열차에서 네네. 일본인 학생들이 네. 조선인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바로 그 광주 여자 보통학교, 광주 네.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박기옥, 성금자, 이광춘 네네. 이런 여학생들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그렇죠. 그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댕기 예.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댕기 머리를 잡고 막 흔들고 막 놀리고 막 이랬던 거죠. 네네. 그랬더니 그 박기옥의 사촌 동생인 박준채가 네. 분노해서 네. 항의를 했습니다. 이 박준채라는 친구는 남학생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오. 예. 그래서
조선인 학생 30명, 일본인 학생 50명, 30대 50의 열차에서의 패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 아니 근데 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열차 안에서 이렇게까지 싸웠으면 대단히 큰 사건이죠. 예, 설국열차가 네, 영화 설국열차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을 거예요. 특히나 고등학생이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혈기왕성한 중고등학생이니까. 예, 참. 그리고 이제 수적으로도 이제 일본인 학생들이 50명이 가담을 했고 조선인은 그러게요. 30명. 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이깁니다. 야, 예. 멋지다. 왜냐하면 네, 사기가 일단 전의가 왜 기선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분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예. 당한 걸 많기 때문에. 우리 누이, 음. 우리 여동생과 같은 네.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학생들에서 희롱당하고 있는 걸 참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네, 우리 또 이제 정의에 불타는 학생들이 싸워서 30대 50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두 이제 경찰서에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네.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조선인 학생들은 처벌을 받고 뭐 일본인 학생들은 풀려나고. 그렇죠. 뭐 훈방이라든가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뭐 네네. 누가 잘했고 잘못했건 간에 되게 그냥 뭐 학생들이 싸운 거니까 뭐 혈기망성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게 해서 서로 사과하고 뭐 치료해주고 네네. 다음부터 재발 방지 약속하고 보통 우리 그 영화 완득이에서 보면 완득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 차를 막 이렇게 파손하니까 그 동네 아저씨를 주먹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죄송하다 사과하고 나서 보통은 그렇죠. 보통 예, 그런 건데 일본인 경찰의 일제의 어떤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네. 처벌 방침에 의해서 그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네. 한국 학생들 똑같이 싸우는데 한국 학생들만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네. 바로 이제 11월 3일 네. 요때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일본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바로 메이지 유신의 상징인 메이지 천황, 일왕 메이지의 탄신일이 바로 명치절이었습니다. 일왕의 탄신일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급 학교라든가 뭐 단체들에서는 뭐 주요 이제 그 일본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겠죠. 한국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본 그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뭐 이런 예. 행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음력으로 10월 3일, 즉 개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천절을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쟀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일본 일왕의 생일날과 단군 할아버지가 네. 단군이 조선을 건국한 날과 같은 날이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그 행사장에서 일제의 천황의 생일을 상징하는 일본 왕을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또 혈기왕성한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예. 우리 조선의 이 민족의 건국일이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침묵을 하는 거죠. 침묵 시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일본인 학생들은 화가 많이 난 거죠.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학교 끝나고 교문에서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50대 30에 이어서 2차전이 벌어지는 거군요. 그때 그 지역 신문인 광주일보가 네. 편파적인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광주일보에 가서 네.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대단히 확대가 됐죠. 예.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또 그러네요. 학생들끼리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일본인에게 희롱당하는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싸운 것도 있고. 내재되었던 반일 감정이 네네.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때 이 폭력 사태가 좀 점점 심해지고 좀 확대되면서 네. 행동의 방향과 지침, 네. 뭐 요즘으로 하면 투쟁의 지침이 네. 몇 가지가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 중학생. 여기 광주 중학교는 일본인 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학교고요. 네. 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인이 투쟁의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그다음에 광주 중학생, 여기서도 이제 일본인 네. 학생들, 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뭐 이런 등등의 투쟁 지침.
네네. 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재성 선생님의 주도로 광주 농구 학생들,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두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참. 예. 네. 그러다가 그 폭력 사태가 진압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면서 60명 정도가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됩니다. 학생들이 60명 그리고 많이 정도가? 다치고요. 네네.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치료받던 학생들을 도립병원장이 이 사람들은 치료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이제 비하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이 사건에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신간회를 통해서입니다. 신간회면 이전에 신민회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신민회하고는 조금 다른 단체인데요.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 대한매일신보, 배델, 그쵸. 양기탁 선생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다드사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예. 여기에는 신간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초로 사회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쳐서 좌우 합작을 합쳐서 독립을 위한 전국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야, 상당한 의미가 깊은 조직이네요. 예. 독립운동을 위한 거의 대규모 전국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단체군요. 맞습니다. 이 신간회는요, 지회가 144개. 우와. 회원은 39,000여 명. 그래서 각 지역의 청년, 노동, 농민운동을 망라합니다. 네. 여기에 대표적인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한용운 선생님,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다음에 송진우, 허현, 김병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벽초 홍명희 선생. 네네. 벽초 홍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설 임꺽정을 쓰셨고요. 네네네. 북한에서 부수상을 지내신 분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직접 일종의 도움을 주고 조력하는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단체들, 또 여성운동으로 같이. 왜냐하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네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학생들 간의 작은 싸움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더 이게 묵혀뒀던 이 항일 감정이 점점 더 올라오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전방위적인 독립활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 13일 날 서울에서 그 진상 발표회, 아까 말씀드린 나주역 사건이라든가 1년에 그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4일, 5일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진상이 왜곡 보도가 되고 일제에 의해서 날조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 국민들, 우리 조선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라고 하는 진상 발표회가 열리려고 했었는데 안 열리나요? 예, 예비검속으로 인해서. 예비검속이 뭔가요?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도연맹 사건, 6.25 전쟁 전후에 그래서 사회 불안을 야기시킨다거나 국가 변란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혐의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증이 없어도 그럴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법적 근거 없이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을 미리 잡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요시찰 대상자라든가 주의 인물들, 용의자들인 거겠죠. 그러면 이때 그 진상 발표를 할 줄을 알고 미리. 그렇죠. 일제가 미리 다 어떤 첩보원이라든가 스파이, 간첩을 파견했겠죠. 그렇군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정확하게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미리 이제 예비 검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요? 신민의 주요 간부 30여 명이 체포되고 신간회에 그렇습니다. 예비 검색으로 당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신간회가 결정적으로 해체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때 만약 해체되지 않고 잘 있었더라면 이게 전국적인 이 독립운동 조직이 잘 좀 이렇게 결과물이 맺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독립이 듭니다. 상당히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 손으로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이러한 그 광주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독립운동의 기운이 청소년들이죠.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반도, 한반도에서만, 조선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주, 연해주, 해외에서까지 학생들이 동참하게 되는 계기도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좀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움직이면 안 바뀔 것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맞습니다. 힘이. 예. 이 역사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네네. 4.19 혁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4.19 혁명이 바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네. 거리로 나와서 부정선거 주범을 처벌하고 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죠. 네네. 그래서 4.19 혁명이 네. 성공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교조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학생들이 그렇죠. 선생님들을 우리 교실로 돌려주세요 예. 하면서 이제 광우병 촛불도 그랬고요. 그렇죠. 효순이 미선이 예. 사건도 그랬죠. 예. 이 학생들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다지사 듣고 계시는 학생들 참 많으실 텐데요. 학생들이 단지 이제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이긴 하지만 국영수 사과만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지사 들으면서 네. 예. 그래서 예. 이 대한민국 정부는요. 네. 광복 이후에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 정부 때 11월 3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 예. 의미 깊은 날이네요. 잘 몰랐긴 했는데. 그런데 폐지됩니다. 응? 유신체제 하에. 아니 왜 폐지를 하는 거죠? 글쎄요. 학생들의 힘을 두려워하신 건가? 네.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학생의 날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2006년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학생의 날, 지금은 그러면 11월 3일 학생의 날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광주 학생 운동은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적인 항일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11월 3일이고 하니까, 우리 방송 나갈 때는 11월 4일이긴 하겠지만요. 이날, 쉬는 날 아니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특히나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의 날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전 일이긴 하지만요. 예.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때 우리 시대, 우리 또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형성평가 1번. 다음 보기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이것 안에서 일어난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 중학학생들의 충돌이 계기가 되었다. 광주 중학 3학년인 후쿠다 슈조 등의 일본인 학생들이 광주 여고보 3학년인 박기옥 등을 희롱하였고 이를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 등과 싸움이 발단이 돼 벌어졌다. 일제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참여한 학교는 모두 194개, 참여한 학생은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였으나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는 폐지되었고 1984년 9월 19일 부활되었으며 2006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청룡열차 2. 설국열차 3. 여왕의 마차 4. 어기여차 5. 통학열차. 네, 그럼 본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예.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사건별이 네. 아니라 조선의 근대화, 네. 독립,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 수탈 네네. 이런 정책을 통사적으로 통시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시대 순서대로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운요호 프로젝트와 강화도 FTA인데요. 예. 이 처음이 이제 어떤 시기인 거죠, 대체적으로? 요때가 바로 이제 1870년대가 네. 되는데요. 1870년대면 바로 이제 19세기 후반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요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을 네. 비롯한 동아시아, 아시아가 서양 열강의 침략을 그쵸. 받게 되면서 근대 시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과의 악연, 네. 임진왜란 이후의 악연이 바로 이제 이때부터 본격화한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들어가기 전에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상황, 그다음에 또 한반도를 둘러싼 조선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주변 국가 간의 정세를 좀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이제 일제 강점기를 불러오게 된 거의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시기인데요. 이때 시기에 조선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조선에서는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영조, 정조, 조선의 르네상스, 조선의 중흥기가 끝나고 정조 임금이 죽지요. 정조 임금이 승하를 하고 나이 어린 아들인 순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우리가 듣던 세도 정치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세도 정치, 세상에 도를 일깨워주는 정치.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책임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도 정치의 이 세자는 세력 세자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가지고 권력의 횡포를 부리는,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그래서 나이 어린 임금들이 즉위하면서 외척에 의해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다시 안동 김씨가 60여 년간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았던 시기가 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비슷한가요?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삼정의 문란.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 이 전정이라고 하는 건 토지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군정이라고 하는 건 국방의 의무, 군역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백성들에게 온갖 걸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862년에 진주 지방에서 임술 농민 봉기, 진주 밀란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농민 반란이, 농민들의 반란은 국가층의 입장에서 봤을 땐 반란이지만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농민들이 봉기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그쵸. 이것을 은폐하기 위한 입장에서 밀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홍경래의 난은요. 한 10년 정도를 준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봉기였습니다. 혁명을 꿈꾸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썩은 정치, 지배층의 무능, 지배층의 가렴 주고 가혹한 정치를 뒤바꾸고자 하는 변혁운동이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민 반란, 농민 봉기가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인 농민들의 저항운동이었다. 그래서 세도 정치의 60년 기간 동안 엄청난 기근, 가뭄, 그다음에 또 전염병,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청난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탈은 더 또 심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요 기간 세도 정치, 그래서 조선 성리학, 조선 지배층들의 무능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이다. 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학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 후기에 정약용 선생님이라든가 박지원 선생님이라든가 유형원 선생님 박재가 선생님, 여러 실학자들이 중농학파, 북학파, 그래서 상업을 중시해야 된다, 농업을 중심해야 된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학이 성리학과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조선은 1392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네. 이 경술국치라고 하는 1910년까지 유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네.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600년 가까이 단일 왕조로 유지가 되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든가 뭐 신라라든가 뭐 고려 정도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 명나라 청나라도 200년, 뭐 300년이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성리학이 무능했다면 성리학의 관념에만 지우치고 현실을 도외시했다라고 하면 600년을 지속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성리학에 대한 반발, 성리학에 대한 성리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실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학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학이라고 한 말의 실자는 열매, 아주 꽉 찼다, 알차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는 허학, 헛되다. 그러면 실학은 성리학의 대척인데 그 대척이 바로 실학과 허학, 실학과 성리학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것은 일본의 성리학에 대한, 조선 성리학에 대한 컴플렉스를 덮고 조선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게 한 논리가 되는 거죠. 조선 600년의 역사 자체를 허학으로 만들기 위한. 이 성리학, 조선 1592년이지요.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은 임진왜란 기간 동안 수많은 도공, 수많은 기술자, 그래서 임진왜란을 뭐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기술자와 도자기공들을 잡아갑니다. 그쵸. 그때 동시에 많은 성리학 경전과 유학자, 선비들을 납치해 갑니다. 그때 우리 보통 보면 역사적으로 중세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정도가 될 텐데 중세시대라고 하는 건 왕권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세력, 지방의 영주들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려시대 호족이 되겠죠. 이러한 세력들이 강성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그래서 세련되거나 좀 고도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다소 유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역동적인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은 이미 1392년에 건국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고려 때부터 이미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와 정치 제도가 확립되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막부 시대였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는 막부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라기보다는 영주 중심의 체제였던 거죠. 지방 분권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우리 조선보다 훨씬 더 좀 뒤처진 아직 발전이 못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은폐하고 일본의 우월성, 그다음에 조선의 상대적인 무능함을 조작하고 날조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실학이라는 단어의 뜻, 그다음에 또 실학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데 보십시오.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 홍대용,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실학자분들이 다 성리학자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리학에 대한, 그다음에 또 실학에 대한 오해.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될 이제 겁니다. 이게 성리학과 실학이 뭐 대척점에 있어서 실학이 성리학 자체를 뭐 배척한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고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 보다 좀 약간 좀 이렇게 뭐 농경 사회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또 발전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상업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그럼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유통을 발전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청나라와 교류를 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모든 유학, 모든 성리학자는 실학자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그 몇 분만 실학자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깜짝 놀라네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 이렇게. 아무튼 그런 시기였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중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개화를 하게 되고. 가장 좀 아주 급진적으로 개화를 빨리 하게 되죠. 이루게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개화를 하면서
네. 개화를 하면서 일본이 미국한테 한포 외교로. 한포 외교?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대포를 막 쏴요. 겁을 막 줍니다. 예. 예. 통상에 문 열어. 문호 개방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을 합니다. 그것과 같은 똑같은 수법으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을 개항을 하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하실 운요 이 사건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대충 그런 시기 속에서 탄생하게 된 일이다. 아니 뭐 이렇게 보면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국사 교과서 참 좋네요. 네, 이 교과서에 운요 사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잠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75년 운요호 사건이에요. 미국의 위협으로 문호를 연 일본은 대포와 군함을 앞세운 미국의 외교 방식을 본떠 최신 군함인 운요호를 파견하여 무력 시위를 하면서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문호 개방을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거의 똑같은 수법이죠.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그 중국이 네.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네네.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하게 된 뭐 난징 조약, 네네. 베이징 조약, 뭐 에로우 사건, 네. 뭐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네. 일단 미국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문물 근대화가 이루어졌어요. 네네. 이루어졌으면 자기도 어떤 이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쵸. 무역에서도 굉장히 적자를 보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적자를 만회를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자신들도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뭔가 그렇죠. 좀 희생양이 필요하군요. 네. 재물을 삼기 위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 개혁에 관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온건파와 급진파로 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급진파들은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 네. 이게 정한론이라고 네. 하는 의견. 그 다음에 아니다. 지금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이라든가 서양 열강, 그다음에 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좀 친선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네. 정한론이 힘을 얻고 이 정한론이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그다음에 중국, 네. 그다음에 아시아 전체를 또 미국과 전쟁까지 하게 되는 네네. 이러한 논리의 기본 바탕으로 정한론.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일본이 이제 다짜고짜 와서 이렇게 포를 쏘고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최근에 밝혀진 것하고 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알고, 그래서 제목이 또 운요 프로젝트, 천안함 프로젝트를 빗대서 운요 네. 프로젝트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사실 이제 조금밖에 없어서요. 예. 구체적으로 좀 운요 사건이 이제까지는 어떻게 좀 알려져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네. 운요 사건은 이거 다 일본의 보고서 그 당시 예. 역사적 사료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면 1875년 네. 9월 20일 오후 4시 30분 네. 경에 일본의 목조군함 운요호가 네. 광화도 포지진 포대에 접근하여 조선군과 교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때 운요호는 요동반도, 라오뚱이죠. 네. 뉴좌변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식수가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 국기를 달고 초지진으로 다가가는데 네네. 조선 포대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포격을 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조선에서. 그래서 일본 측 운요호가 반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국기를 단 배, 국적이 있는 배, 네네.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 물이 입장에서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식수를 구하게 다가왔는데 발포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거다. 그래서 조선은 피동적으로 정치적인 명분도 조선은 없었고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비해 힘이 약했으므로 조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네네.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사실이 다르다는 게 밝혀진 건가요? 이것은 요 보고서는 그 메이지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 사건, 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네. 일어난 다음 날 일본 운양호의 함장인 이노우에 요시카가 네. 9월 29일 그러니까 네. 일본으로 귀국하고 그 바로 다음 날 보고서에 네. 제출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강화도 조약과 관련해서 네네. 그 우리나라의 대표가 바로 신헌이라는 분이고요. 네. 일본의 대표가 구로다 키요다카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의 대화록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로다가 일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양호에 대한 포격을 왜 국기를 단배 어떻게 포격할 수 있는가? 그때 강화도 조약을 할 때에도 그렇게 일본이 주장을 했었군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 대표인 신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배에는 황새끼만 달려 있었을 뿐 국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조선은 얼마 전에도 표류한 일본 어민들을 모두 구해서 돌려보내 주었는데 일본 국기를 달고 있었다면 어찌 우리가 포격을 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게 됐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러게요. 일본은 집요하게 추궁하고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 국기도 안 달아놓고 달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맺은 조약, 뭐 정미 7조약, 뭐 을사조약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문서상으로 결격, 결함, 위조, 날조.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없는 조약과 문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리고요. 그리고 이 운요 사건은 그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일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운양호, 즉 운요호죠. 운요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의 메이지 8년 9월 29일자 강화도 사건 보고서. 그 라는 내용에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예. 그래요? 그 3일 동안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건 뭐냐?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국기를 달고 그게 아니고요. 보트를 탄 무장병 14명이 정찰 목적으로 초지진과 주위 2개 포대 진영을 오가던 중 초지진 앞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애초에 식수 때문이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찰 목적인 거죠. 그냥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공격을 해도 될까 안 될까를 보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신미양요,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처럼 서양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고 상선과 군함을 통해서 통상을 압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들을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 낯선 배다. 그래서 되게 적대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화도라든가 그 서해 연안 지역에 대한 경계가 대단히 치열했었고 되게 엄격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척화비도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일어났던 시기 전후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찰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일본이 우리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강화도 조약에서 해안 측량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 해안 측량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침략과 수탈을 위한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조사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외국의 선박들이 낯선 나라로 가거나 탐험을 하거나 낯선 나라를 침략하러 갈 때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대한 지형지물, 지리적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갯벌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거기에다가 침수해안, 이수해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침수해안이에요. 완만한 구릉성 산지가 그 경동성 요곡 운동, 신생대 3기에 지층변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안은 떠오르고 네. 그래서 동해안은 이수해안이고 황남해안, 서해안은 침수해안이 좀 가라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엔 야트막한 산이었고 바위였던 것들이 물속에 잠기니까 네네. 밀물 썰물에 따라서 암초로 작용을 해서 선박의 운행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거기다가 물이 또 탁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안 측량을 해야만 수탈과 침략이 용이한 거죠. 배가 들어오더라도 큰 배가 들어오려면 이제 밑바닥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거든요.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바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된 사건인데, 네네네. 이 제너럴 셔머너가 와가지고 통상 막 요구합니다. 네. 그 대동강 입구까지 막 올라와요. 네. 근데 그때가 마침 장마철이었어요. 물이 부르니까 큰 배가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장마가 금방 끝난 거예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고 물이 빠져버려서. 그러니까 일본 미군 제너럴 셔머노의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불안했던 거죠. 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배에서 내려서 불 지르고 약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와 통상할 마음이 없으니 가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통상을 거절합니다. 그때 평안도 감사가 바로 박규수 선생님이죠. 박규수 선생님은 바로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어쨌거나. 재밌네요. 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찰 목적으로. 네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조선군의 반격이 심하니까 바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뻔히 이렇게 눈앞에서 뭔가 좀 염탐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렇죠. 반격을 한 거죠. 그리고 보통 처음에 경고 사격할 때는 쏘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포탄이라고 하니까 소리만 내거나 먼 바다에 쏘거나 이러니까 일본군은 별로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 다시 또 군함으로 본선으로 딱 돌아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제 겪은 곤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욕이다. 국가의 수치다. 그래서 다시 나가자. 참 남의 나라 가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함포를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58분, 약 2시간 정도 포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본 국기를 꽂지도 않고 일부러 다른 색깔 기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 정찰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니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냥 이제 포를 쏘고 이런 것 자체를 목적해서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노골적인 그거를 거짓말, 왜곡해서 날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영종도, 지금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있죠?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영종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조선인 35명을 죽이고, 그리고 무지하게 불태우고, 사륙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건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네. 이건 식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전혀.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국기를 달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기가 없었고 누런 깃발, 황색 깃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에서 황색 깃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깃발입니다. 무슨 의미요? 이 황색 깃발은 적의 위협이 있을 때 또는 전투태세, 전투가 임박했을 때 자기 주위의 아군의 군함에게 전쟁 준비해라, 전투 준비를 해라 라고 알리는 깃발입니다. 즉 이미 강화도 앞바다, 초지진, 즉 영종도에 정박을 했을 때에는 황색 깃발이었기 때문에 이 황색 깃발이라는 건 전투 태세를 준비하는 거죠. 전쟁 중이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응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구나. 그것이 일본만의 관습이 아니라 전 세계 해군의 관습이 노란 깃발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백기를 들면 항복하겠다. 그렇죠. 투항하는 의미인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어쨌건 일본은 스스로 낸 보고서 이런 거에 따르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식수를 가지려고 떨어져서 갔는데 조선이 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넘겼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만약에 사실 그대로가 밝혀지면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주변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규탄하겠습니까? 일본을 규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일본의 침략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원안의 보고서를 원래 보고서를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이지 정부가 그렇게 조작하라고 시키고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 보고서는 이제 사실대로 써져 있었는데 예. 이제 서부 열강들과의 이런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고서 자체를 조작하게 됐다. 예.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 제작성 보고서를 본 영국 공사, 네. 프랑스 공사가 야, 조선은 국제법도 모르는 야만국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하겠네요. 그렇죠. 침략의 정당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참. 네. 현실 정치와 다를 바가 없네요. 네. 네. 2번. 다음에 보기의 사건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1875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의도적으로 일으킨 포함 외교의 한 형태며 이는 그들이 22년 전에 미국에 당한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불법 침입자에 대한 정당한 방어적 공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 책임을 조선에 묻고 강제로 수교하였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대륙 침략의 단초였으며 신호탄이었다. 1. 천안함 사건 2. 동백림 사건 3. 김대중 납치 사건 4. 내란 음모 조작 사건 5. 운유호 사건 네, 운유호 사건은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운유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됐다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강화도 조약 체결이 사실상은 강화도 FTA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황당하다기보다는 네. 한 200년 좀 안 되지만 네. 170년 정도 앞선 FTA 네. 굴욕적인 조약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해안 측량권, 지회법권, 네. 일본 화폐의 통영, 조선 일본 상인의 무제한 통행, 네. 무관세라고 하는 면에서 네네. 요즘에 FTA, 특히 ISD 독소 조항이 있죠. 그죠. 이것과 별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것을 대응하는 네. 관리들의 자세는 한미 FTA 때와는 사뭇 달랐다. 오, 그래요? 예. 지금의 우리나라 국력보다 네네. 그때 우리나라 조선의 국력이 더 현저히 보잘것없었죠. 네, 그때야 거의 이제 서부 열강들이며 일본에 다 이제 물어뜯기고 이럴 거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도 많이 힘들었을 때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같은 굴욕적인 외교가 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 관료들도 힘없이 그냥 다 내주고 이랬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네.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약이긴 했지만 네. 그것을 막아내려는 노력 또한 있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네. 그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건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일본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이 네. 통역관이 바로 역관, 통역관이죠. 네네. 오경석 선생님. 오경석 선생님은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그래서 개화사상의 선구자다라고 국사교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인데요. 네네.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신원. 예. 판중추부사. 네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조선의 대표였죠. 네. 예. 1월 15일 날 네. 강화도로 오겠다라고 일본 측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1차 회담은 2월 11일 날. 즉 시기적으로 많이 늦춰지는 거죠. 네네네. 일단 알게 모르게 최대한 늦춰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게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약이 두 번째 조약이 2차 회담이 2월 13일 날 이틀 후에 열리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일본이 미리 준비해온 조약안,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약안을 먼저 줍니다. 그때 바로 조약안을 우리가 먼저 보자. 네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은 우리 대충 구두로 설명한 조약 도장 찍자. 네네. 왜냐하면 일본도 네. 조약 미국이 제시한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또 외교 관례라든가 이런 것과 서양의 외교 관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것을 바로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조선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검토해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황했겠는데요? 예. 네. 그리고 그 검토해봐야겠다는 이유도 되게 합당합니다. 옛 격식과 다른 것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토 기한은 열흘은 걸릴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네, 똑똑하신 분들이라 성리학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월 19일 정도, 7일 정도 일주일을 검토하고 나서 우리가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어우, 멋진데요? 보통 우리 그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중 강화도 조약의 내용으로 맞는 것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최고의 혜택을 주는 나라. 그래서 두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두 나라의 조약의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네, 그죠. 그랬을 때 최혜국 대우의 그 조건을 보장받은 나라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좋은 조건이 있으면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FTA 이런 거 할 때도 비슷한 사례가 많죠. 예. 그런데 원래 강화도 조약 초안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최혜국 대우 해달라라는 내용. 13개의 조약 문항 중에서 12번째, 12관이 바로 최혜국 조관이었는데 이것을 거절합니다. 삭제하자고 요청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침략하려고 이걸 들고 왔는데. 우리는 당했는데 얘들은 안 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겠고 이건 안 되겠고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네요. 예. 그리고 13개 조항 중에서 12개 조항도 9개 중 12개 중에서 9개의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합니다. 예. 그리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받아들입니다. 또 당황해서 그랬나 봐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조약의 비준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 국왕에 서명을 받아라. 그랬더니 조선에서는 신하가 왕한테 보고하는 문서에 국왕이 주상전하가 서명하는 법도는 없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멋있다. 우리 관료들 멋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던 건 뭐 사실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지금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화도 조약보다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미 이제 그때 조사시찰단이라든가 영선사라든가 해서 일본하고 청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해서 서양의 문물, 그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의 개화 문물 개화된 정도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일본과 맺은 외국의 조약들, 청나라와 맺은 외국의 조약들, 그래서 다양한 외고적인 사례들과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수정도 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이거 참 미처 몰랐네요. 참 일본으로서는 어찌됐건 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불만이었겠는데요? 그렇죠. 100%가 안 됐으니까 상당히 불만이었을 거고요. 이 강화도 조약의 좀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 강화도 조약의 제 첫 번째, 제 1관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수탈하고 침략하려는 나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나라를 자주국이다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참 의외거든요. 그러게요. 사실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국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의 자주국. 너희는 청나라의 신하가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고 우리한테 넘어와. 뭐 이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그리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을 허가한다.
근데 2개 항구, 부산을 제외한 2개 항구. 부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게 경제적인 목적. 이전에는 그 스시마, 대마도죠. 대마를 통해서 그 미국이 이제 스시마를 통해서 일본으로 반출됐었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어서 부산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인천항은 네네. 바로 강화도 지나서 한강 지나서 서울의 도성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인천항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또 통로, 그쵸. 길목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원산항은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러일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러시아를 좀 방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마땅한 해군 기지, 군사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기지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항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해법권이 있죠. 네네. 조선 땅에서 일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조선의 법원에서 그쵸. 조선의 법으로, 조선의 국법으로 심판을 받고 처벌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요. 일본의 법으로 처벌받고 일본에서 데려가서 처벌하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군 범죄하고 그렇죠. 비슷한. 예. 불합리한 한미 행정협정, 소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안 측량권. 네네. 일본은 자유로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화폐가 자유롭게 조선에 통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장악하기 위한 네네네.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참 하나하나 조항들을 살펴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예. 지금 우리가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FTA와 별다르게 네.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때는 최대한 이 정부 관료들이 약한 힘인 가운데도 그것도 좀 수세적으로 굉장히 운요 사건이든 어찌됐건 간에 서구 열강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좀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탄생하게 된 이 강화도 조약 체결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좀 약한 나라가 어쩔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은 네. 특히 강화도 조약은 조선의 권리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임과 의무만 있고요. 네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의 권리만 있지 일본의 책임과 의무는 없는 조약. 네네.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되는 네. 거죠. 그때 조금만 더 힘이 셌더라면 그 똑똑하신 관료들이 잘 또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네네. 이 강화도 조약이 그럼에도 굴욕적이고 그럼에도 네.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약이었는데 네네. 더 불리하게 되고 네. 더 불합리하게 네. 일본 침략의 발판이 더 잘 되었었던 계기가 된 게 바로 2년 후에 일어난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차츰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야욕이 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통상장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세부 협정이 자꾸 추가적으로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부터 강화도 조약이 이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관료들이 방어를 할 만큼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터지면서 점점 더 악화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화도 조약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그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3번. 보기의 내용은 19세기 일본 주재 독일 외교관이었던 막스 폰 브란트의 책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의 내용 일부다. 잘 듣고 보기에서 언급한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을 고르시오. 보기. 1868년 일본에서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 친정체제가 다시 들어섰을 때 대부분의 사무라이 계급과 귀족들로 구성된 천황 옹립운동의 주동자들은 동료들의 불안한 정신과 관심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약에
서문에서 일본은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의 의도와 바람대로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는 청과 조선의 관계에 첫 번째 쐐기를 박았다. 이때부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일본의 노골적인 은밀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1. 한미 FTA 2. 한일 정보보호협정 3. 한일 기본조약 4. 신한일 어업협정 5. 조일 수호조규. 네,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 180도 바뀌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안에 그냥 교과서에 있는 한두 줄로만 나와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찌됐건 조선 관료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일본이 그때부터 이렇게 온갖 그 조작과 이런 왜곡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을, 조선을 마치 허구인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그때부터 있었더라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참, 맞습니다. 네. 오늘 강의 요약해 주실까요? 예. 예. 지금 우리가 한미 행정협정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한미 FTA라든가,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 네네. 불평등한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업이 파괴되고, 그죠. 우리의 제조업, 서비스업, 네. 우리의 그 산업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과 강화도 조약의 내용과 뭐 그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네. 고위공직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과 운요 사건, 네. 우리나라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네네. 한미 FTA의 굴욕적인 네. 내용들이, 한미 행정협정의 불평등한 내용들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우리 수험생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셔서 네. 역사의 강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 힘없던 시절하고 똑같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지금 한국 정부가 너무나도 힘이 없다고 해야 될지 무능력하다고 해야 될지 한탄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운요호 프로젝트와 강화도 FTA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